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분계로 익히는 기초회계 책을 보고 하시면 좋고, 책을 안 보고 그냥 보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텐데, 그래도 문제를 풀거나 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기초회계인데요. 기초회계. 말 그대로 기초입니다. 회계에서 가장 기초되는 거는 뭐 회계의 개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기업회계 기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기초되는 건 역시 분계죠. 분계를 위해서 책을 한 200페이지 안 되는 얇은 책입니다. 수준으로 따지면 깊이는 재무회계만 보면 전산회계 1급 정도 수준으로 책을 구성을 했는데,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가 않아서 혼자 보셔도 충분하신 책인데, 그래도 강의가 필요하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게 됐어요. 저는 뭐 이원주 세무사라고 하고요. 전산 재무회계 시험 출제, 채점, 감독 관리를 한 한국세무사회 직원으로 있으면서 7년 반, 8년 가까이 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됐고, 어떻게 하면 좀 회계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 이 책을 썼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강의를 드릴 분계로 익히는 뭐 기초회계 부분은 회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보셔도 되고, 그 구성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 재무회계만 놓고 보면 1급 수준에서 구성을 했으니까요. 근데 전체 내용이 다 재무회계입니다. 제목 자체가 분계니까요. 분계로 익히는 거니까 분계하는 걸 쭉 나열을 했고, 계정 과목별로, 그리고 기초 뭐 백선, 뭐 필수 백선 이런 내용도 있어서 회계를 좀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 전산회계 1급을 취득하신 후에라도 좀 오랫동안 쉬셨다가 새로 보신 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 충분히 뭐 실무에도 적용하고 회계 이론에 접근하거나 또는 분계하는 방법 다시 되새길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회계를 처음 보시는 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회계 좀 많이 보셨다, 많이 해보셨다, 전산회계 2급 정도 따셨다, 이런 분들은 혼자 책을 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잘 까먹었다, 그런 분들은 이 강의 들으시면 꽤 좋을 것 같고요. 책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분계로 익히는 기초회계 넘겨보면 목차가 있고요. 목차를 쭉 넘겨보면 처음 나오는 게 분계를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 나옵니다. 기초 지식, 분계는 아니지만 분계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보고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어요. 바로 한번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페이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처음 나오는 내용이죠. 분계를 하기 위한 기초 지식에서 1번 회계의 정의 나오죠. 이거 한번 읽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암기하시거나 뭐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읽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회계란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으셨나요? 그랬다고요? 그럼 됐습니다. 그럼 다시 안 읽어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 전산회계 1급, 2급 시험을 치실 분들은 똑같은 내용이 그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따로 수험서에 가서 그때 가서 제대로 뭘 암기를 하시든 또는 제 강의를 또 그때 가서 또 들으시든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책을 볼 때는 마음 편하게 넓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대하게. 우리는 뭔 실수하거나 뭔 사고를 치거나 이럴 때는 스스로를 굉장히 관대하게 느끼죠. 내가 사고를 친 거랑 내 동생이 사고를 친 거랑 비교할 때 똑같은 사고를 쳐도 내가 사고 친 거는 좀 너그럽고, 동생이 사고 친 거는 야, 왜 그랬냐 막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기도 하고 그러죠. 공부할 때도 지금 이 책을 볼 때는 적어도 다른 공부할 때 말고 적어도 이 책을 볼 때는 스스로에게 좀 넓은 마음을 가져도 됩니다. 근데 관련 수험서를 보거나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책은 마음 편하게 보는 책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볼 때는 스토리를 다 알면 재미가 없으니까 앞에 어떤 전제로 어떤 가정을 깔고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뭐 그런 것 정도는 찾아보고 영화를 보면 훨씬 더 재밌죠. 회계는 이런 정보를 뭐 하는 과정이다 라고 회계의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회사를 딱 볼 때 우리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하고 싶다. 그럴 때도 보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라고 생각하면 회사에 따라서는 뭐 재무 상태 같은 게 인터넷에 공시가 되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보고 한번 찾아보고 괜찮네 하고 입사 원서도 넣어보고 면접도 보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란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계정보 이용자는 주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회계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회계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뭐 우리는 증권가 찌라시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못 듣잖아요.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그 회사가 어디 위치에 있나, 그 다음에 회계정보 공시된 게 있으면 회계정보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회계 들면 좋겠어요. 하여튼 회계정보 이용자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회계의 목적입니다. 회계의 목적이나 회계의 정의 비슷합니다. 회계의 정의를 한 번 더 써놨어요. 왜? 회계의 목적하고 비교해서 보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6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좀 있죠. 회계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 물론 회계 정보 이용자입니다.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다. 비슷하죠? 비슷하다. 역시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위에 아래 무슨 영화를 빗대서 제가 설명을 좀 적어놨는데요. 시간이 뭐 바쁘신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시간이 남을 때 그럴 때 한번 뭐라고 적어놨나 한번 읽어보시면 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 안 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그냥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정보 이용자입니다. 회계정보 이용자는 거의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당 기업의 회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회계정보 이용자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3살 먹은 꼬마도 해당이 됩니다. 이 꼬마가 10년, 20년 뒤에는 또 회계정보를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중요한 말이 잠재적 투자자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 회계정보 이용자에 포함이 된다는 거, 관련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정유, 뭐 이런 현대건설 이런 쪽이라면 글로벌 기업이죠.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다 회계정보 이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다라고만 보셔도 되고요. 그게 회계정보 이용자였고, 분계라는 말이 7페이지에 나옵니다. 분계, 회계 처리하고 분계는 거의 비슷한 말로 써요. 근데 실제로는 회계 처리는 엄청나게 넓은 개념입니다. 거래가 일어나면 장부에 차변 대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까지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다 회계처리라고 하는데, 그 중에 분계는 굉장히 좁은, 그냥 거래를 장부에 적는 걸 분계라고 해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쓰기로는 분계하고 회계처리는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란 뭐 굳이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금방 제가 설명드린 거, 거래가 일어나면 장부에 적고 재무제표까지 다 만드는 과정이 회계처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계는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분계라고 해요. 거래가 일어나면 회사에서 책상, PC, 컴퓨터를 하나 100만원짜리 샀다. 거래죠. 거래가 일어나면 돈 100만원 주고 PC를 샀다. 이거를 장부에다 적어야 되니까 적는 거를 분계라고 합니다. 회계처리와 분계는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는 거 그냥 보고 굳이 다 안 읽어보셔도 그냥 분계의 개념만 아시면 되세요. 장부에 적는 거 이것만 아시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단식 부계와 복식 부계 나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어릴 때 우리도 모르게 단식 부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용돈기입장 써보신 적, 어릴 때 다들 한 번씩 써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집에서 뭐 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가계부, 용돈기입장 동그라미, 가계부 동그라미, 이게 그냥 단식 부기예요. 우리는 계속 부기를 했습니다. 부기가 뭐냐? 그러면 부기는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부기라고 해요. 장부에 기록하는 거. 단식은 간단하게 기록한다 해서 단식 부기예요. 복식 부기를 우리는 계속 공부할 겁니다. 회사에서는 복식 부기만 해요. 복식 부기는 인정해줘요. 단식 부기는 안 합니다. 부기, 장부에 기록을 하는데 복식이다. 이중으로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하나만 딱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보면 뭐 우리가 용돈기입장 열심히 기록을 했지만 나중에 한 달 뒤, 2달 뒤에 우리가 가진 걸 결산해 보면 항상 돈이 안 맞아요. 결산해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돈이 맞을 때가 거의 없어요. 왜? 단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만 기록했기 때문에 돈이 안 맞아요. 복식, 이중으로 기록하면 왜 안 맞는지까지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 검증 기능 때문에 우리는 복식 부기를 계속 회사에서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식 부기가 뭐냐면 여기 하나의 거래를 뭐 줄치실 분들은 줄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줄치시는 거 같이 줄치셔도 괜찮아요. 하나의 거래를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기입하여 장부 자체적으로 검증 기능 동그라미 검증 기능이 중요합니다. 검증 기능을 가지게 하는 게 복식부기입니다. 검증 기능이 없다면 복식부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중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부기는 금전 출납장 같은 형태, 가계부도 있었죠. 용돈기 입장도 있었고, 복식부기는 형태로 이 장부 차변과 대변 이런 말이 나오면 복식부기. 앞으로 우리는 복식부기를 계속 해나가게 될 겁니다. 넘어갑니다. 4번이죠. 8페이지입니다. 회계상의 거래와 거래의 판료소. 회계상의 거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거래라는 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돈 주고 사거나 팔거나 이런 게 거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회계상 거래는 줄치입니다.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을 증가 감소시키고 그 증가 감소액을 측정할 수 있는 거래가 회계상 거래예요. 뭔가 자산이나 부채 자본을 증가시키나 증감이라고 하죠. 증가 감소 앞에서 증감시키거나 증감시키고 또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회계상 거래라고 합니다. 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알고 계십니다. 화재 불났다, 도둑 맞았다, 분실 잃어버렸다, 파손 뭔가 깨졌다. 이런 경우에도 회계에서는 이것도 거래라고 한다는 겁니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왜? 자산의 감소입니다. 불나고 도둑 맞고 잃어버리고 깨지면 자산이 줄어들어 감소해요. 그렇죠? 불나버리면 엄청나게 손해가 크죠. 도둑 맞거나 잃어버리거나 깨지면 역시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의 가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자산의 감소,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 회계상 거래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회계상 거래예요. 매출 매입은 당연히 뭐 팔고 사는 거 거래 맞고요. 채무라는 뭐냐면 갚아야 될 의무예요. 채권은 받을 권리입니다. 갚아야 될 의무, 채무를 지급하거나 돈 빌리다가 갚는 걸 말하죠. 채권 돈 빌려줬다가 받는 걸 말해요. 어쨌든 돈을 주고 받는 건 다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록해야 되는 거고요. 이자를 지급할 때도 현금이나 예금으로 지급하면 역시 거래입니다. 급여 지급,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돈 나가는 거죠. 거래 맞습니다. 전부 다 회계상으로는 다 거래라고 합니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채용. 단순히 직원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거래가 아닙니다. 채용한 직원한테 월급 주면 거래죠. 담보 제공, 담보는 왜 제공하나요? 돈 빌리려고.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거래인데 담보를 제공하는 건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자산부채 자본 변화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돈 빌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원재료 주문 등 각종 주문, 전화 걸어가지고 짜장면 하나 배달해 주세요라고 하면 아무런 자산부채 자본 변화가 없습니다. 요새는 또 휴대폰비도 전화 많이 해도 휴대폰비 안 나가죠. 자산부채 자본 변화가 없습니다. 주문만 하는 거는 거래가 아니고 주문해서 뭔가 도착해가지고 결제한다. 그러면 거래인 거죠. 계약도 거래 아닙니다. 계약서에 도장 꽝 찍는다고 해서 자산부채 자본 변화가 없어요. 계약으로 인해서 뭔가 이익이 되거나 또는 손해가 된다. 그럴 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험 치실 분들은 첫 글자 따서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채담주계. 암기도 어렵지가 않아요. 채담주계. 첫 글자 따가지고 암기하셔도 되고,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된다 해서 암기를 하시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암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이 생겨요. 아, 채용, 담보, 주문 이런 거는 자산부채 자본 증감이 없네? 그럼 거래가 아니네 라고 감이 생깁니다. 전산회계 2급, 1급 수준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채용, 담보, 주문, 계약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분개하지 않는다. 화재, 도난, 분실, 파손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분개한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거래의 판료수가 나옵니다. 8페이지 아래쪽이고요. 9페이지 위쪽까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래의 판료수 분개를 하기 위해서 회계기초 좀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죠. 8가지 분개를 하기 위해서, 분개라는 건 이제 거래가 일어나면 장부에 적기 위해서, 분개하기 위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눕니다. 차변은 장부의 왼쪽, 대변은 장부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장부의 왼쪽 차변에는 자산 증가, 자산은 차변이다. 부채하고 자본은, 회계에서 부채하고 자본은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해요. 자본은 내 돈이고 부채는 남의 돈인데 왜
이거 다 완전히 다른 건데 왜 똑같이 취급하냐? 라고 의문을 가지신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의문은 회계를 공부하고 쭉 해나가면서 차츰차츰 사라질 겁니다. 제가 지금 부채는 어때서, 그 자본 어때서, 이래서 이 자본과 부채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라고 굳이 설명을 안 드린다 할지라도 회계를 쭉 해나가면서 저절로 그 의문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차변이 어떤 게 차변에서 증가하고 어떤 게 대변에서 증가한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처음에는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암기하란 말을 그렇게 많이 안 드리는데 회계 수업하면서 이건 외워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암기하지 말고 자주 보셔서 감각을 키우시고, 짧은 말로 감이죠. 뭐 감각, 센스, 이걸 키우시고, 암기는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암기하란 말씀드리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분개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대충 그냥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대충 그냥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한 다음에 계속 분개하는 연습을 하시면 이것도 저절로 또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암기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막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연습장에 막 적어가면서 차변의 자산감, 자산 증감, 대변의 부채색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마음가짐만, 언젠가는 암기해야지 마음가짐만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분개하는 연습을 하시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머리에, 귀에 막 꽂히도록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자산 증가는 차변, 부채 증가, 자본 증가는 대변,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이거는 일종의 규칙입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수백 년 전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규칙이에요. 이게 왜 자산 차변에 적어야 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설명은 드릴 수는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설명을 드릴 텐데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이해해봤자 전혀 쓸데가 없고, 제 설명 듣고 이해했습니다 하고 한 달 지나면 까먹어요. 전혀 쓸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규칙이다, 규칙 지키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 증가 차변, 부채 자본 증가 대변, 비용 차변, 수익 대변. 그럼 감소는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니까 감소는 대변입니다. 거꾸로죠. 부채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니까 부채 자본 감소는 또 차변. 차변과 대변, 어느 변에 오는지, 왼쪽 오른쪽,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왼쪽 오른쪽. 차변에는 자산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 자산 감소는 대변, 부채 증가는 대변, 부채 감소는 차변, 자본 증가는 대변, 자본 감소는 차변,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 8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8개라서 거래의 8요소예요. 이 8요소만 아시면, 제대로 적용만 잘 하시면 분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분개는 조금만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수업 분개를 해나갈 텐데, 처음 볼 때는 이 규칙을 적응하기 위해서 좀 헷갈리시긴 합니다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쉬워질 겁니다. 분개가 쉬워지면 재무회계 파트 자체가 다 쉬워지고, 재무회계가 쉬워지면 전산회계 1급과 2급은 아주 쉽습니다. 합격하는데 쉬워요. 물론 원가회계, 전산회계 1급에서 원가회계 들어가고 부가세 들어가고 또 FAT 1급 수준에서는 또 부가세 또 들어가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이 되는 건 재무회계. 재무회계를 제대로 하시면 모든 게 다 쉬워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라 이런 거 물어보면 이게 차변인지 대변인지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증가가 어딘가요? 차변. 부채의 증가가 어딘가요? 대변. 자본 증가는? 대변. 수익 발생? 대변. 비용 발생? 차변. 좋습니다. 보고 하셨죠?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저만 보시고, 저를 보시고, 저만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자신 없으면 책을 보고 한번 해보시게도 됩니다. 자산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 부채 증가, 대변. 자본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차변. 자본 감소, 차변.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 대답하셨나요? 괜찮습니다. 대답을 잘 하셨다면 천재십니다. 대답을 잘 못하겠다, 정상입니다. 왜? 제가 대답 잘 못하는 걸 바라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거 보시면 또 좀 이해가 되십니다. 차변과 대변이 또 있습니다. 차변, 자산은 차변 과목이에요. 자산, 차변 과목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인 겁니다.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 과목이에요. 그래서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가 잘 찾죠. 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산은 본인 자리가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에서 증가한다.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가는 거죠. 너무 옛날 독담인가요? 요새 분들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 많이 썼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9세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산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에 오면 증가. 부채와 자본은 자기들 자리가 대변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오면 증가. 반대편은 감소.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도 자기 자리가 차변이에요. 증가. 수익은 자기 자리가 대변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거래의 판로서를 바로 찾아낼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얘는 9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굳이 구별 안 하셔도 굳이 그 화면을 보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들으시는 건 괜찮은데 어쩔 수 없이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페이지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한다. 현금 10,000원을 지급했다. 현금도 일종의 내가 자산이죠. 현금을 지급했다.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현금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거죠. 토지 10,000원치 매입했다. 토지도 일종의 자산입니다. 이건 자산의 증가네요. 현금이라는 자산을 지급했으니까 현금 자산은 감소. 현금 지급하고 토지를 샀으니까 토지라는 토지 자산의 증가. 똑같이 자산이 감소도 있고 자산의 증가도 있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대변 중에 차변이죠. 차변 토지 10,000원 이렇게 적고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현금 10,000원 이렇게 기록하는 게 분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어느 변에, 차변, 대변 중에 어느 변에 오는지만 아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전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는 세무사니까 안 어렵지 우리 같은 초보들은 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처음 할 때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이건 회계인데 뭐 처음 할 때는 운전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죠. 생명이 달린 거나 또는 어린 애들 보면 세발 자전거 타다가 두발 자전거로 바꾸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처음 할 때 쉬운 게 어디 있나요? 회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만 잘 지키고 천천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천천히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숙달되기 전까지는 천천히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십니다. 그 규칙만 알면 된다는 거죠. 8요소. 자산 증가 차변, 부채 증가 대변, 자본 증가 대변, 비용 차변, 수익 대변. 이것만 제대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천천히 대입해 보시면 다 풀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변인지 대변인지. 자산 증가, 차변이죠. 부채 증가, 대변이죠. 자본 증가, 대변이죠.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 자산 감소, 대변. 부채 감소, 차변. 자본 감소, 차변. 오케이. 조금 대답 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잘하신 분들은 역시 천재시고요. 잘 못했다. 오늘 처음 보는데 잘하면 이상한 거죠. 잘하시는 분들은 어디선가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진짜 천재십니다. 오케이. 천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세무사입니다만은 처음 볼 때 이거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계속 하니까 어쨌든 적성은 아닌데도 회계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 세무사까지 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세무사가 됐으니까 세무사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적성이 아니다. 회계 못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비용은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래서 비용은 차변, 광고 선전비 차변 이렇게 쓰고요.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현금 자산 감소 대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위치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는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 책을 볼 때는 지금 분기로 익히는 기초회계 이 책은
마음을 넓게 해가지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져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암기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읽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외우기에는 너무 많기도 하고 외울 수도 없어요. 자산부채 개념은 비슷합니다. 과거 거래한 사건의 결과, 과거 거래한 사건 똑같죠? 똑같습니다.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현재 기업 실체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자산부채, 자산과 부채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게 이렇게 똑같은 개념이었나? 라는 느낌도 드실 겁니다. 안 드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지배되고,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부채는 부담하고, 이게 다르네. 부채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죠. 부채라는 거는 갚아야 될 돈입니다. 이자를 갚아야 될 수도 있고 원금도 갚아야 될 수도 있겠죠. 갚아야 될 거니까 당연히 부담되죠. 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부담을 안 느낀다,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죄입니다, 죄.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과거, 현재 지배하는 거는 자산은 우리 거니까 우리가 지배한 당연한 이야기죠. 부채니까 부담, 당연히 부담이 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효익이다. 효익이니까 좋은 거네, 자산이네. 미래에 유출된다, 빠져나간다, 뭔가 안 좋네, 부채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데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현재 지배한다, 그럼 자산. 현재 부담이 된다, 그럼 부채. 미래의 효익이다, 자산. 미래에 나간다, 유출이다, 그러면 부채. 너무 쉽죠? 개념 너무 쉽습니다. 두 개 자산 부채 똑같은데 그 뒤에만 좀 다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현재 부담이다, 부채. 현재 지배한다, 자산. 미래의 효익이다, 자산. 미래의 유출이다, 부채.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본은 독립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다라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식으로 쓰면은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는 거죠. 비슷한 산식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이거 하나 써두시기 바랍니다. 책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자본에다가 옆에 이 정도 써두시면 되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다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수익 비용도 개념이 비슷해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슷하죠? 수익 비용 비슷합니다. 근데 수익은 자산이 들어오는 거. 물건 팔면 이 수익이죠. 수익, 자산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건을 10,000원 받고 팔았다. 10,000원 들어오는 거, 10,000원 자산 유입입니다. 비용은 자산 유출입니다. 돈을 쓴다는 거죠. 돈 쓰는 거니까. 밥 먹었다. 돈 쓰는 거죠. 비용입니다. 자산 유출. 자산의 유입은 수익이고 자산의 유출은 비용이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가실 거 없어요. 자산 부채 구분되시죠, 이제?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수익은 들어오는 거다. 자산 유입. 비용은 나가는 거다. 자산 유출.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가질 거 없어요. 밑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줄 쳐두시고 별표 하나 쳐두셔도 됩니다. 별표.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 표시된다는 거. 재무상태표가 뭔지는 쭉 공부하시다 보면 보게 될 겁니다.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는 거.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암기. 쭉 공부하시다 보면 뭐 재무상태표가 뭔지 손익계산서가 뭔지 아시게 될 텐데 절대 힘 빼지 마시고 줄 꺼놓고 별표 하나 쳐두시고 이렇구나. 자산, 부채, 자본은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라고 하니까 이 산식에 있는 거는 재무상태표구나.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구나. 그래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표시에 표시된다라고 중요하다던데 그렇지 중요한가 보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입니다. 회계연도 보통 1년입니다.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한 80% 정도 되는 기업들이 거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나눠 놓은 일정한 기간을 회계연도라고 해요. 또 회계기간이라고도 하고 회계기간하고 회계연도 혼용해서 쓰니까 뭐 회계기간인데 회계연도라고 합니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정하고 있고요. 1년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리 많지는 않고 1년 미만인 경우도 있는데 1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역시 1년 초과하는 경우가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진짜 예외적으로 한
한 20년 하나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1년 미만인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진짜 한 10,00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진짜 예외적인 경우고,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원칙을 벗어나는 거는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를 잘하는데 저 혼자 공부를 잘 못했어요. 예외적인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다. 어쨌든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경우는 있으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기업이 회계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기업은 1월 1일에서 10월 31일로 하기 싫다. 바꿀 수 있습니다. 7월 1일에서 그 다음에 6월 말일까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1일까지 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근데 거의 80% 정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보기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틀린 보기죠.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다음에 전기, 단기, 차기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전기는 작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작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는 올해, 차기는 내년. 그래서 회계를 쭉 공부하시면 올해, 내년, 작년 이런 말 안 써요. 전기, 단기, 차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그럼 내년이구나. 전기, 작년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기말이 10일 31일이죠. 기초가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단기초, 그럼 1월 1일. 단기말 12월 30일. 전기말은 작년 11월 31일. 차기초는 내년 1월 1일입니다. 근데 기초는 1월 1일, 기말은 12월 31일인데 전기의 기말이 작년 12월 31일이죠. 단기의 기초, 올해 1월 1일이죠. 이게 같다고 봅니다. 회계에서는 같다고 봐요. 전기의 기말은 전기 2000X0년 12월 31일하고 2000X1년 1월 1일하고 거의 같다고 봐요. 이건 전기말, 이건 단기초. 같다고 봅니다. 왜? 작년 12월 31일 밤 12시나 올해 1월 1일 새벽 00시나 똑같잖아요.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그냥 회계 논리를 전개할 때 그냥 같다고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2000X1년 12월 31일 단기말하고 차기초 2000X2년 1월 1일하고 또 같겠죠. 단기말이나 차기초나 같겠죠.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 단기, 차기, 기초, 기말, 전기말, 단기초, 단기말, 차기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계정 과목 및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이란 이거 개념이니까 줄만 긋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단위를 말하며 계정이라고도 한다. 줄만 긋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이거구나 라고 느낌이 옵니다. 시험에서 이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하는데요. 역시 개념이니까 줄 끄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라는 기업의 회계정보를 기업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가 재무제표다. 이거 줄 하나 껐고요. 중요한 거는 이 5가지가 재무제표에 이 5가지가 있다 하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시험을 안 치실 분들은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고, 시험 치실 분들은 개념도 알아야 되고, 재무제표에는 이 5가지가 있다는 걸 역시 결과적으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세부적으로도 많이 물어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표시하는데요. 일정 시점이라는 것은 기말을 말합니다. 11월 31일.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데요.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1년을 말해요. 단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 재무상태, 그럼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경영성과, 그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는 다른 말로 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의 다른 말은 자산, 부채, 자본이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은 재무상태, 일정 시점은 자산, 부채, 자본 같은 말입니다.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경영성과인데요. 경영성과는 또 다른 말로 수익비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경영성과, 일정 기간 수익비용 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재무상태표구나, 이거는 손익계산서구나 라는 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정 시점 재무상태,
일정 기간 경영성과. 그러면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는 뭔가요?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그렇게 틀린 보기로 출제를 합니다. 역시 일정 기간 재무 상태 이런 거 없어요. 일정 시점 재무 상태, 일정 기간 경영성과 이것만 아시면 되고, 자산부채 자본 재무 상태, 수익 비용 경영성과 이거 잘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자본 변동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본이 변화하는 걸 표시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뭐 제목에 다 들어가 있죠.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활동이 있는데요, 이걸로 나누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 현금 흐름이니까 현금 유입과 유출이죠. 당연한 이야기고, 주석은 표는 아닙니다. 추가적인 정보 제공, 설명을 써놓은 겁니다. 설명. 그래서 주석은 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5가지에 들어간다 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석은 위에 이런 표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5가지가 있다. 재무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 수익비용. 자본변동표는 말 그대로 자본변동. 현금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의 흐름. 그 다음에 주석은 설명.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회계에 준하는 과정이 나오죠. 회계는 이런 7가지 과정이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 끝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회계 파트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그냥 회계 파트에서 한 30년 넘게 일하신 분들을 자주 봤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딱 보면 이때쯤 되면 이거 하지, 몸에서 빼가지고 몸에서 감각적으로 알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애 낳았을 때 애기 막내 생일 되면 몸이 아프죠. 우리 어머니들 마지막으로 애 낳은 그거를 몸이 기억해가지고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10달 동안 힘들게 해다녀야 되고, 또 애 낳을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죠. 그거를 몸이 기억하니까, 너무 아픈 기억을 몸이 기억해요. 머리보다는 몸이 기억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막내 생일 때 다 돼가면 또 몸이 시름시름 아파오죠. 몸이 좀 아파오면 애 생일인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물론 뭐 나이가 들면 비 올 때마다 아픕니다. 저도 비 올 때 좀 몸이 안 좋아요, 사실은. 어쨌든 나이 들면 비 올 때마다 아프지만 그래도 애 생일 때 되면 또 아프네, 그런 생각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한 3년 일하신 분들은 몸이 이걸 기억해가지고 그냥 머리로는 일하기 싫다 생각하는데 몸은 이미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컴퓨터 두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뭐 평생 하신 분들이야. 그렇죠. 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고, 그걸 분계라고 하죠. 분계장이라는 장부에 바로 기록합니다. 이 분계장에 기록한 다음에는 계정 과목별로, 현금이면 현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이렇게 여러 계정 과목별로 종계정 원장에 따로 또 정리를 해요. 이걸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하나 써두시기 바랍니다. 분계장에서 종계정 원장이라고도 하고 그냥 짧게 원장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분계장에서 종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과정을 전기라고 해요. 분계장에서 종계정 원장으로 전기한 다음에 비로소 표를 만듭니다. 시산표를 만드는데 수정 전, 수정하고 나면 수정 후. 이 순서가 너무 좋게 우리가 잘 알아먹게 돼 있어요. 마지막은 항상 언제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재무제표 5가지 뭔가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 5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나면 바로 분계한 거를 원장에 전기하고 나서 비로소 표를 만드는데 시산표는 수정 전, 수정 후,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수정은 기말 수정 분계를 새로 해요. 분계를 원래 처음에 했는데 기말에 또 수정해야 될 게 있으니까 수정 분계를 합니다. 수정 분계를 하면 수정 후, 수정 전, 수정 후, 재무제표. 너무 쉽죠? 7가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계가 매년 이게 반복된다, 그런 거예요. 밑에는 12페이지 중간에 있는 큰 표죠.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래 발생하면 이게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가지고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분계를 하는 겁니다. 장부에 적는 거예요. 불이 났다, 적어야 되겠죠. 도둑 맞았다, 적어야 되겠죠. 고래청자가 하나 있었는데 신입사원이 실수로 그걸 깨버렸다, 적어야 되겠죠. 자산 감소니까. 분계란 뭐 쭉 있는데요. 역시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그냥 분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거래 발생하면 바로 분계한다, 이게 중요해요.
총계적 원장은 분계한 거를 계정과목별로 따로 집계해 놓은 표를 말하는데요. 이걸 원장이라고도 합니다. 총계정 원장 5글자나 되죠. 줄여서 2글자 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분계장에서 원장으로 옮겨 적는 과정을 전기라는 개념이 아니고 개념보다는 전기라는 용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데 그 과정을 전기라고 한다. 전기 찌찌찌찌 그게 아니고 전기.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인데 이제 수정 전, 수정 후 이걸 하는 거예요. 시산표라고 하죠. 수정 전 시산표, 그다음에 수정 분계하고 나서 수정 후 시산표 만드는 거를 결산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5가지를 만드는 게 마지막이다.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릴 걸 다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회계 이론입니다, 사실. 가장 기초적인 회계 이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복습하시는데 절대 제가 암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몇 번, 2-3번 보시고 절대 써서 연습장에 써가면서 암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 책, 전 분계로 익히는 기초회계는 마음 편하게 본인에게 마음을 넓게 하지만 강의는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필수 분계 백선, 그거는 앞에 나온 내용을 복습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필수 분계 백선은 직접 다 손으로 연습장에 써보시는 거고요. 스스로 해보시는 거고요. 그 앞에까지는 대충 페이지로 따지면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무료로 다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이 책은 그냥 회계를 처음 보시는 분들 또는 오랫동안 안 보다가 또 간혹 오시는 분들 또는 전산회계 2급을 따고 전산회계 1급을 따기 전에 중간 텀에 좀 쉴 때 한번 보시는 그런 마음 편하게 보는 책이니까요. 제가 그냥 쭉 설명은 다 드리는데 복습은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강의를 듣고 복습을 안 하면 효과가 반감되니까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복습하실 때도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슬슬 넘겨보듯이, 그리고 분계는 손으로 써보는 게 좋으니까 손으로 한번 연습장에 써보시고 그런 식으로 마음 편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